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국선적인 행태다.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그동안 강경 개혁 노선을 강조해온 친문의 핵심입니다.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개혁이란 말을 참 오늘 많이 했습니다. 이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선출된 과정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박완주 의원을 꽤 무난하게 이겼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4대 65의 표차로 일단 무난하게 승리를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예전에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사실상 공천 작업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현역 초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 표를 많이 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를 못 보면 왜 공부를 못했는지 다시 반성을 해서 기말고사를 잘 볼 걸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을 보면서 중간고사를 못 봤는데 기말고사도 그대로 보겠다는 것과 저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난 9일 전에 이 총선을 역대급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에서도 기초의원이 패배를 했습니다. 아, 구리죠,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한다, 사죄한다, 다시 태어나겠다, 사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딱 9일 만에 오히려 더 기존보다 더 강한 원내대표가 선출됨으로 해서 9일 동안에 벌였던 여러 가지 사죄쇼는 이거는 다시 아니다 이런 쪽으로 저는 정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오늘 좀 전에 보셨던 윤호중 원내대표의 첫 일성이 예. 계속 가는 길을 더 열심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개혁이라는 게요.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는 개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결국은 이 기존 노선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반성하는 거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더 밀어붙일 때다라는 기존의 여권의 강경 노선이 저는 승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벌여왔던 여러 가지 반성과 새로운 어떤 모색 이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결국 여당은 예전의 모습으로 저는 바로 9일 만에 거의 요요 현상처럼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마 여야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선거 때 야당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야당 대표와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 당대표 시절에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당시에 공천 작업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밑바닥도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좀 받았을 수 있다. 네. 김문식 교수님. 네. 개혁의 바퀴 멈춰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다. 근데 첫날부터 윤호중 원내대표의 일성,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여야 대치 국면이나 대결 국면에서 선봉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공수처법 같은 거 강행 통과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입법 개혁을 강행할 때 최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강경 친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당대표를 새로 뽑는 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당대표랑 또 원내대표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당대표는 당원 당규상 당대표를 뽑는 권한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가 90%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심과 핵심 강경 지지층한테 구애를 벌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90%를 그 사람들이 찍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친문에 더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내대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174명이라고 하는 그 원내에 있는 의원들 한 표 한 표를 똑같이 받는 건데 그러면 원내대표에 나선 분 정도는 당대표에 나선 분과 달리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온건하고 아까 중간고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참패했으니 우리가 좀 바꿔보자. 바꾸는 게 합리적이다. 이번에 나왔던 박완주 의원처럼 예. 좀 쇄신의 필요성, 혁신의 필요성을 말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원들은 다 개인이 다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정말 개혁의 기차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원내대표 하면서 그 의원들 한 표 한 표를 얻으면서까지 저렇게 강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은 윤호중 의원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그것밖에는 저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 이 보궐선거 참패를 겪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협치보다 개혁을 외친 윤호중 원내대표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시계를 잠시 보궐선거 직후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위해 결단한 지도부 총사퇴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보궐선거 참패 직후의 화면을 잠시 만나봤는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당시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잠시 좀 나오기도 했다가 결국 오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택했다라는 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지층 결집을 좀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실 선거에 패배하면 아까 이제 그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항상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을 때 선거에서 주로 패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주일짜리잖아요.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인데도 민주주의 4.0 이사장이고 이제 장관을 했던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그 이미지, 저 처음에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러면 참신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친문 인사, 비문으로 보이는 사람, 비주류로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주일도 그런 사람이 그 비대위원장을 못하겠는지 뭐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원내대표랑 당대표도 선거를 하면 민심과 당심이 여전히 괴리돼서 그냥 당심 위주로 되겠구나. 그리고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그래서 처음에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90%가 대의원, 권리당원, 그다음에 일반 당원 해서 90%가 되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10%인데 이 권리당원 40% 비율을 좀 조정해보자. 근데 그것도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사실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무총장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약간 놀랐던 거는 예. 사무총장을 21대 총선에서 사무총장을 했는데 104표? 이러면 사실 초선 내지는 21대 국회의원들은 사무총장한테 다 신세를 져요. 조금이든 많이든.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이든 공천 과정에서 신세를 다 졌는데 저는 훨씬 표차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아하. 의원들만 투표를 하니까. 104대 65보다 현역 국회 의원들만 투표를 하잖아. 자기가 공천하는데 신세를 조금씩은 다 졌다고요. 그래서 104표 나온 게 약간 그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반영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이니까 방향은 뭐 전당대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호중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오늘 메시지 확실히 내면서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법사위원장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과 이제 상임위원장 나눠가는 원구성에 대해서는 재협상은 없다라고 했고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방향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 교수님, 이게 결국은
자성 목소리가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닌지 뭐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원내대표로 본인이 뭐 그전에 어떤 발언을 했던 게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원내대표가 됐으면 이제는 당이 정말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윤호중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 당선이 됐으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됐다고 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강경한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호중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세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럼요. 그걸 모르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원내대표로서 민심을 잘 반영해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당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원내대표니까 이제 상대 당인 국민의힘과도 협상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도 협상을 잘해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으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모습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렸던 게 작년 말인데요. 최근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지나친 표현으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 대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친문 문자 폭탄에 대해서 방향은 긍정적이다라고 원내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부 지난주에 있었던 초선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나 혹은 비주류 중진들의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최진봉 교수님이 민심을 모르면 뭐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뭐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래전부터 정치 입문 때부터 제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참 언제부턴가 굉장히 강경해졌습니다. 발언이나 이런 것 등등을 보면 특히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렇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렇게 비타협적인 분이 아닌데 그 법사위원장을 사실 이번에 보면 원래 이제 법사위원장 몫은 야당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낙 압도적인 표를 얻으니까 법사위원장을 이제 여당에서 가져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사위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하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법사위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진행을 해왔고, 특히 또 그 야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매서운 지금 대립각을 세웠거든요. 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진심일 수도 있어요. 야당을 보고 뭐 후보를 보고 정말 제가 참 방송에서 자꾸 말하기 어려운데 쓰레기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저는 최소한 여당이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그러면 이 상임위원장 이것만큼은 저는 원래대로 되돌릴 줄 알았어요. 최소한의 반성의 뜻을 보인다. 야당과 다시 나눠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야라는 게 국회라는 게 협치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야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당한테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법사위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여당이 반성한다고 그러면 원래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한테 법사위를 주면서 원상복구시키는 저는 그런 노력 정도는 최소한 하는 속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아마 그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을 보면 이거는 뭐 그냥 기도로 그 정도로 간다.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 생각에는 선거는 없었고 더 가열차게 가야 되겠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완전 밀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대선도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정치 뭐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 민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또 한 번의 민심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오래 하셨는데 정말 민심의 지금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식 교수님, 야당에서도
그 여당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여러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성난 민심 잃고 협치 나서라.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불통과 독주의 모습을 보여왔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앞서 뭐 영상으로 만나봤던 지나친 표현으로 야당을 폄훼했기에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신임 원내대표니까 당연히 파트너인 그 야당에서 축하를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축하보다는 사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현종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이제 그 강행했던 이미지, 선봉했었던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 때 그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니까 이번에 그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다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사실상 21대 국회 그 전반기 부분이 사실 개원협상이 엉망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네. 여당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서 우선 실타를 풀어서 여야 간의 협치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첫 인터뷰에서 그거 그냥 법사위원장만 본회의에서 보궐선거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말은 맞죠. 법사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보궐선거하면 됩니다만 여기 국회의원에 보신 이두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 전에 상임위원장은 일단 배분을 하고 예. 그러면 각 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표결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생략하고 그거 법사위원장 새로 그냥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로 뽑으면 됩니다.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상임위원장 분배 다시 않겠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도 이제 여당 중진이 하겠다 뭐 이런.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고 저도 뭐 윤호중 의원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평소에 아는 굉장히 온건한 성격의 본래는. 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임 원내대표로서 법사위원장 공석이 생긴 여야의 타협의 어떤 하나의 계기 모멘텀을 저렇게 간단하게 일도 남마로 자르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이나 김은식 교수님이나 두 분 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와 꽤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가장 쓴소리를 오늘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당을 봤는데 이번에는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개각으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영민 비서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부겸 전 장관을 새 국무총리, 세 번째 국무총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생각, 좀 이제 국정 마지막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까? 사실 이제 김부겸 전 장관이 이제 국무총리가 확실시 된다는 거는 뭐 며칠 전부터 이제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김부겸 전 장관은 이제 행안부 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치권에서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아주 많은 분이죠. 뿐만 아니라 뭐 군포에 있다가 대구에 내려가서 3번을 도전해서 대구에서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모습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구도 지역에 대한 안배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배려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메시지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뭐 정책이나 경제 이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대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내각을 보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말할 데가 변창흠 장관밖에 없다. 근데 시한부 유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할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김부겸 이제 전 장관이 총리로 지명되면서 여기에 소통 창로가 있다. 소통 창구가 있다는 걸 대구 경북 원래 경상북도 상주 사람인데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기대하는 의미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총리 지명자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실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김부겸 전 장관이 새 총리로 지명됐다 이 얘기보다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계속해서 교체설이 돌던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유임이 됐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빠지면서 내일부터 당분간 홍남기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김문식 교수님, 유임을 좀 예상하셨는지 좀 어떻게 좀 먼저 바라볼까요? 뭐
그 김부겸 전 장관이 총리로 유력시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은근슬쩍 같이 나왔던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그럴 수 있고 형식적 절차적 상황에 불가피성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에 보궐선거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민심의 폭발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심들이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것도 한번 재검토, 원점에서 한번 다시 숙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 민심의 부름일 텐데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 유임하고 그 밑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하고 이미 이제 사표가 제출된 분이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로 윤호중 대표의 강성 친문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된 것처럼 총리는 바꿨지만 근데 총리 바꾸고도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다음에 대권 출마를 위한 사실은 그 불가피한 때문에 사실 총리 교체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 불가피성을 생각해 보면 민심에 떠밀려서 됐다기보다는 내부, 여권 내부의 대권 구도를 위해서 총리가 자리를 약간 바꾼 거라는 측면이 있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은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삼수 실장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그 임대차 3법 통과 직후에 내로남불의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교체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왔던 이호승 정책실장도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기조의 변화가 맞습니다. 없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제발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이 잘못된 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좀 바꿔봐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경제정책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유임이나 정책실장이 잇따라서 계속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의 민심을 청와대가 귀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는 백기를 자주 들어서 뭐 홍백기다, 홍두삼이다, 그리고 뭐 전세 난민으로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 등등 뭐 이렇게 야당의 조롱 아닌 조롱,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현행대로 가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익평론가한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각으로 현행 유지로 가면서 또 아무 일도 없든지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제가 공직자로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주독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여기 7.8기, 뭐 홍뚜기, 뭐 이런 신조어들을 좀 봤는데 뭐 별명들이라는요. 사실 청와대에서 개각 얘기만 나올 때마다 1순위가 홍남기 부총리 교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정기조의 변화가 없으면 홍남기 부총리가 대통령 임기 말까지 쭉 함께하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제가 1997년도 IMF 사태 때 그때 정말 뼈저리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경제부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당시 우리가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IMF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펀드멘탈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그렇죠. 이 기초체력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외신이나 등등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팀들은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얼마 지나고 나서 바로 그때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IMF 구제금융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자, 근데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재정이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재정할 경우에 뚝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면서 결국은 당의 요구를 들어서 오히려 더 여기다가 지금 재정 적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IMF나 지금 각국의 지금 그 기구들이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 신호를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가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홍남기 부총리를 지금 대통령은 끊임없이 지금 유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공무원들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이 부총리가 좋아하지 않은 보고, 대통령이 싫어하는 보고는 올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그냥 계속한다는 사인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골마 터져서 한꺼번에 터지면
정말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부총리나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서로 간에 조금의 견제를 하도록 만들거든요. 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팀들을 보면 이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반기를 들면서 그냥 유임 포기하고 반기를 들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달할 수 있어요. 정말 지금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새롭게 문제를 점검해야 될 시기인데 또 유임을 시켜놓는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진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판적인 시각 중심으로 좀 이현정 의원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총리 교체와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요. 특히 눈에 띄는 청와대 참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언급이 됐던 바로 이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아닌 땐 아니라고 노라고 하는 참모가 되겠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어쨌든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야당과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꽤 신경을 쓴 인사 부분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친문지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았어요. 사실. 정무수석 임명하려고 할 때도 화마평이 올라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철희 지금 신임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불출마하면서 상당히 쓴소리 많이 했잖아요.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고 또 본인이 그 이후에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 편을 들거나 뭐 정부 편을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볼 때 오늘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발언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정무수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봐서 이철희 전 의원을 수석에 앉힌 것은 여당과의 소통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반면 여기 보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요. 특히 뭐 여러 논란,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유임했다. 이것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유임이 됐는데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일정 부분 한 번씩은 가서 조사를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획사정 연루 의혹,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 때문에 두 곳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보다 그 자기가 이렇게 취임해서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사를 받는 민정비서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개인 비위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 공직기강 뭐 전체 공무원 공직기강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기소가 됐어요. 전 기소된 사람이 청와대에 남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 이렇게 피의자 피고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공직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양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렇다. 근데 법무부 차관도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민정비서관은 이러고 있고 국정상황실장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럼 이 재판하는 판사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의 부담감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면 자기 개인 비위든 업무와 관련된 거든 통보를 받으면 다 사표를 썼어요, 옛날에. 사표를 안 썼는지 수리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이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연루 의혹도 이광철 비서관은 받았는데 불기소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결정문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씨는 남아있어서 이광철 비서관은 정권 바뀌면 뭐 그 민주당 정권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수사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당정청의 오늘 인적 쇄신 얘기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